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흰눈이와 빨간 장미.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엄마와 두 딸이 살았어요. 집 앞에는 장미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지요. 한 그루에서는 흰 장미가 피고 다른 한 그루에서는 빨간 장미가 피었어요. 두 딸은 장미처럼 예뻐서 한 아이는 흰눈이, 또 한 아이는 빨간 장미라고 불렸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커다란 곰이 서 있었지요. 잠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요. 가엾어라, 난로 옆으로 오렴. 엄마가 친절하게 곰을 맞이했어요. 곰은 난로 앞에 편안하게 엎드렸지요.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곰과 금방 친해져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간지럼을 태우며 놀았어요. 아침이 되자 곰은 숲으로 돌아갔지요. 눈이 녹고 숲속 나무에 파릇파릇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곰이 흰눈이와 빨간 장미에게 말했지요. 여기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왜? 봄이 오면 못된 난쟁이가 다시 나타나거든. 내 보물을 훔쳐가려고 해서 지켜야 해. 아, 그렇구나.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곰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였지요.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땔감을 줍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숲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가끔 난쟁이와 마주쳤어요. 난쟁이는 긴 수염이 나무 틈에 끼어 꼼짝 못하기도 하고 수염에 낚싯줄이 엉키는 바람에 하마터면 강물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난쟁이의 수염을 살짝 잘라서 구해주었지요. 하지만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도와주는데도 난쟁이는 펄펄 뛰며 화를 냈어요. 내 소중한 수염을 자르다니. 난쟁이에게 수염은 마법의 힘이 담긴 중요한 것이었지요. 한 번만 또 수염을 자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쟁이는 씩씩대며 금화랑 진주가 든 자루를 메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어느 날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들판에서 난쟁이를 만났지요. 난쟁이는 보석을 세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곰이 나타나 난쟁이에게 덤벼들었어요.
보물을 줄 테니 살려줘. 난쟁이가 부탁했지만 곰은 으르렁거리며 공격했지요. 곰에게 얻어맞은 난쟁이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흰눈이와 빨간 장미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잠깐만 기다려. 곰이 흰눈이와 빨간 장미를 향해 소리쳤어요.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뒤를 돌아보니 곰의 몸에서 가죽이 스르르 벗겨지더니 멋진 옷에 왕관을 쓴 왕자가 나타났지요. 나는 난쟁이의 저주에 걸려 곰이 되었어요. 이제 난쟁이가 죽어 저주도 풀리고 훔쳐간 보물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난쟁이의 수염을 조금씩 잘라 마법의 힘이 약해진 덕분이에요. 그 뒤 흰눈이는 왕자와 결혼하고 빨간 장미도 왕자의 동생과 결혼해 성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도 딸들이 사는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두막집 앞에 있던 두 그루의 장미도 성으로 옮겨 심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고 해요. 은화가 된 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소녀는 집이 없어 떠돌아 다녔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걸치고 있는 옷과 빵 한 조각 뿐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소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길을 걸어갔지요. 소녀는 들판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남자의 부탁에 소녀는 갖고 있던 빵을 주었지요.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다시 걸어가다가 어린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추운데 모자가 없어요. 소녀는 남자아이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다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지요. 소녀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주었어요. 이 옷을 입으렴. 다음에 만난 아이는 속옷만 입고 있었지요. 저러다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소녀는 옷을 벗어주었어요. 어둠이 내려 주위가 깜깜해졌을 즈음 숲에 도착한 소녀는 벌거벗은 아이를 만났지요.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답니다. 소녀는 이제 속옷밖에 입고 있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아무도 못 볼 테니 괜찮겠지? 소녀는 아이에게 속옷을 벗어주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이제 소녀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녀가 혼자 우두커니 서 있을 때였지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떨어졌어요. 우와! 소녀가 그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모두 은화로 바뀌었지요. 소녀는 어느새 예쁜 옷을 입고 있었지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봐. 소녀는 그 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키다리 아저씨. 밝고 명랑한 주디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예요. 17살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후원자들이 고아원을 방문한 어느 날, 주디는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후원자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자동차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꼭 다리 긴 거미 같아. 그림자가 재밌네. 원장님이 주디를 불러 말했어요. 방금 다녀가신 후원자님이 네가 쓴 글이 아주 재밌다며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단다. 저를 대학에요? 그래, 네가 작가가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구나. 너를 후원하는 조건으로 학교 생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달라고 하셨어.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시지 않으니 그분의 비서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해라. 고아원을 떠나 대학교에 갈 수 있다니 주디는 너무나도 기뻐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대학교에 간 주디는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물건도 샀지요. 공부도 재미있어서 푹 빠져들었답니다. 주디는 이렇게 멋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자에게 정성껏 편지를 썼답니다. 친절한 후원자님,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다니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아요. 후원자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키가 크신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나눈 이야기, 매일 밤 읽는 책에 관한 이야기, 시험을 망친 이야기, 그 다음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야기, 주디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편지에 재미있게 썼어요. 키다리 아저씨한테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디가 아플 때 병문안 대신 예쁜 꽃다발을 보내거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는 등 주디에게 언제나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주디는 처음으로 남자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셨어요. 친구의 젊은 삼촌인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지요. 주디는 그 사람을 어릴 때 별명인 접이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함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지요. 주디는 접이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했어요. 마침내 주디는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가가 되었지요. 접이 도련님과는 투닥투닥 다툴 때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의논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키다리 아저씨, 저는 접이 도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결혼 신청을 거절했어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인 그와 저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사실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후 키다리 아저씨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접이 도련님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왜 이곳에?
어리둥절해하는 주디에게 저비도련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눈치 못 챘어? 집으로 돌아간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과 진짜 가족이 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요. 앞으로는 언제나 함께해요. 나는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가. 달콤한 오트밀.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엄마와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지자 소녀는 숲으로 버섯을 따러 갔답니다. 숲에서 버섯을 찾다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얘야, 숲에 혼자 오면 위험하단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버섯을 따러 왔어요. 소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려무나. 할머니는 작은 냄비를 건네주었지요. 작은 냄비야, 요리해 라고 하면 달콤한 오트밀이 만들어질 거야. 그만 만들고 싶으면 그만하렴, 작은 냄비야 라고 말하면 된단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냄비를 향해 말했어요. 작은 냄비야, 요리해. 그러자 냄비의 오트밀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지요. 냄비에 오트밀이 가득 차 그만하렴, 작은 냄비야 라고 말하자 더 이상 오트밀이 생기지 않았지요. 소녀와 엄마는 오트밀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밖에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엄마가 냄비에게 말했지요. 작은 냄비야, 요리해. 그러자 오트밀이 금방 완성되었어요. 배불리 먹은 엄마는 그만 만들게 하려고 했지만 멈추게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지요. 오트밀은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가득 채운 오트밀은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라 허둥댔어요. 오트밀이 온 마을에 가득 찼을 때 소녀가 돌아왔어요. 그만하렴, 작은 냄비야. 소녀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오트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오트밀, 저기도 오트밀. 한동안 마을 사람들은 바깥에서 걸어 다니려면 달콤한 오트밀을 먹어 치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나 파블로바. 안나는 러시아의 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몸이 약한 안나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지요. 특히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좋아했어요. 엄마는 안나가 깜짝 놀랄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안나를 멋진 극장으로 데려간 것이었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발레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발레를 본 안나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발레리나가 될래요. 10살 때 안나는 발레 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았지요. 300명 중 8명만 뽑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모두 예쁘고 멋져. 나는 안 될 거야.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자 안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안나를 불렀어요. 안나 파블로바, 합격을 축하해요. 안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생님과 악수를 했지요. 안나는 주인공인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려고 발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어요. 하지만 몸이 약한 안나는 힘든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지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자주 쓰러졌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안나에게 벽에 걸린 발레리나 그림을 보여주었지요. 이 사람은 말이 달리온이란다. 너처럼 마르고 작았지만 무대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지. 발레는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춤추는 거야. 몸과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자 안나는 실력이 더욱 좋아졌어요. 발레 학교를 졸업하고 발레단에 들어간 안나는 주인공 뒤에서 춤추는 리더 역으로 뽑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욱 열심히 하자. 안나는 데뷔한 다음 해에 혼자서 춤추는 발레리나에 뽑혔어요. 그리고 20살에는 꿈꾸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었지요. 첫 공연 작품은 지젤이었어요. 한 아가씨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지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안나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발레는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춤추는 거야. 사랑하는 왕자에게 배신을 당한 지젤은 죽어서 요정이 돼요. 배신을 당했지만 끝까지 왕자를 지키는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안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자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춤으로 보여주었지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브라보, 안나 파블로바. 신문에서도 안나의 발레를 칭찬했지요. 최고의 발레리나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안나가 23살이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는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군대가 싸워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안나는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백조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표현한 춤을 발표했지요. 힘들어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 무대 위에서 안나는 백조가 되었어요. 삶을 위한 날갯짓과 몸부림을 고스란히 표현해 내었지요. 마침내 백조는 온 힘을 다하고 무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안나는 막이 내릴 때까지 숨을 멈추었지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연기였어요. 빈사의 백조라 불리는 이 작품은 안나의 대표작이랍니다. 이후 안나는 직접 발레단을 만들어 세계 곳곳을 돌며 공연을 했어요. 안나의 발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세계대전이 일어나 발레단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연하러 가느라 화물선을 타야 했고 공연장이 없어
야외 공연을 할 때에도 늘 최고의 발레를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공연을 하러 가던 중 사고로 열차가 멈추었어요. 안나는 거친 비바람을 뚫고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갔지요. 호텔에 도착한 안나는 심한 열에 시달려 몹시 아팠어요. 수술을 해야 삽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더 이상 발레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100조 이상을 가져다 주세요. 안나의 가느다란 팔이 올라가다가 옷 위로 툭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발레에 바친 안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소녀 폴리에나. 폴리에나는 어려서 엄마를 잃고 목사인 아빠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폴리에나는 인형이 몹시 갖고 싶었지요. 어느 날 아빠가 폴리에나에게 목발을 선물하며 말했지요. 무엇에서든지 기쁨을 찾아내는 놀이를 하자꾸나. 그렇지만 폴리에나는 목발에서 기쁨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다정하게 알려주었지요. 건강하면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니. 그게 바로 기쁨이지. 11살이 되어 폴리에나는 아빠까지 잃고 폴리 이모 집에 살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폴리 이모는 성격이 까다로웠지요. 폴리에나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작고 낡은 다락방에서 지내게 하였답니다. 하녀 낸시는 그런 폴리에나가 가여웠어요. 그렇지만 폴리에나는 다락방을 보고도 기뻐했지요. 우와, 멋진 방이야. 거울이 없으니 주근깨를 볼 일도 없고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그림처럼 멋진걸? 아침이 되자 폴리에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정원에 있던 폴리 이모에게 안겼어요. 폴리 이모는 한숨을 푹 쉬었지요. 폴리에나, 이게 아침 인사니? 아니요, 오늘은 특별해요. 폴리 이모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폴리 이모는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지요. 폴리에나, 식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라. 폴리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마침 여름방학이라 폴리에나는 오전에는 바느질과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마을을 산책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지요. 폴리에나는 친해진 사람들에게 기쁨 찾기 놀이를 알려주었어요. 병에 걸린 할머니는 늘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폴리에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지요. 나는 언제나 나한테 부족한 것만 생각했지.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겠어. 폴리에나는 멋진 모자를 쓴 신사와 가끔 마주쳤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폴리에나가 말을 걸자 신사는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말한 거니?
폴리애나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뒤로도 폴리애나는 신사와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낸시는 깜짝 놀랐지요. 그분은 펜들턴 씨예요. 멋진 저택에 혼자 사는데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특이한 분이지요. 그 말에 폴리애나는 기뻐했어요. 그런 분이 내 인사를 받아주다니 정말 기뻐. 어느 날 폴리애나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펜들턴 씨가 바위 그늘에 쓰러져 있었어요. 펜들턴 씨는 폴리애나에게 부탁했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구나. 전화로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겠니? 폴리애나의 전화를 받고 의사인 칠턴 선생님이 달려왔지요. 폴리애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아이는 누구죠? 펜들턴 씨가 묻자 칠턴 선생님이 빙긋 웃었어요. 폴리애나라고 해요. 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환자는 눈에 띄게 건강해진답니다. 다음 날 폴리애나가 이모에게 말했지요. 이모는 머리카락이 참 예뻐요. 제가 따드릴게요. 폴리 이모는 망설였어요.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뒤로 화려하게 꾸며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폴리애나는 이모의 머리카락을 따 올린 다음 장미를 꽂아주었어요. 그때 칠턴 선생님이 마차를 타고 왔지요. 폴리 이모는 당황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칠턴 선생님은 마차를 세우고 폴리애나에게 말했어요. 펜들턴 씨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는구나. 폴리애나가 마차에 타자 칠턴 선생님이 물었지요. 방금 같이 계시던 분이 네 이모님이지? 네, 제가 머리카락을 따드렸어요. 예쁘죠? 칠턴 선생님은 먼 곳을 바라보듯 멍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 무척 아름답더구나. 이모한테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러자 칠턴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 안 돼. 절대 말하지 마. 이모님은 아름답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폴리애나는 이모의 성격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폴리애나는 날마다 펜들턴 씨의 병문안을 갔답니다. 어느 날 폴리애나가 기쁨 찾기 놀이 이야기를 하자 펜들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폴리애나, 내 딸이 되어 기쁨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니? 폴리애나는 당황했어요. 저는 이모와 헤어질 수는 없어요. 이모도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내게는 가족이 필요하단다. 폴리애나는 외롭게 사는 펜들턴 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는 길에 폴리애나는 짐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부모님을 잃고 외톨이가 된 지미는 갈 곳이 없었지요. 폴리애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의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 폴리애나는 펜들턴 씨를 찾아갔지요. 펜들턴 씨, 지미를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가족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펜들턴 씨는 거절했지만
폴리에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기쁜 일이 더 많겠지. 지미를 한번 만나보자꾸나. 폴리에나는 무척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길을 건너다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지요. 폴리에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집으로 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폴리 이모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폴리 이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지요. 아,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모는 폴리에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폴리에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펜들턴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폴리 이모가 아직 폴리아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하자 펜들턴 씨가 말했어요. 지미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폴리에나에게 전해주시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어요. 내가 기쁨 찾기를 시작했다고 폴리에나에게 전해주세요. 폴리 이모가 낸시에게 물었어요. 기쁨 찾기가 뭐니? 낸시가 기쁨을 찾아내는 놀이에 대해 설명하자 이모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부터 기쁨을 찾아봐야겠구나. 다음 날 칠턴 선생님이 찾아와 폴리에나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도 행복을 찾아주었어. 이어서 폴리 이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칠턴 선생님이 내 이모부가 되실 거란다. 폴리 이모와 칠턴 선생님은 젊은 시절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싸우고 헤어진 뒤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폴리에나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거였어요. 폴리에나는 눈을 반짝였어요. 이모, 칠턴 선생님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폴리에나는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마 뒤에 폴리 이모에게 폴리에나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지요. 사랑하는 이모, 이모부, 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6발짝밖에 걷지 못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지금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답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 크리스마스 전날. 우와, 신난다. 마리와 프리츠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프리츠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더니 말을 탄 병정 장난감을 가지고 전쟁 놀이를 시작했지요. 마리는 선물로 받은 인형 중에서 작고 특이하게 생긴 인형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기사 모습을 한 그 인형은 멋진 옷에 반짝거리는 긴 장화를 신고 있었지요. 하지만 머리와 입이 커서 생김새는 볼품 없었어요.
이건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아저씨는 인형의 입을 벌리고 호두를 집어넣었지요. 으드득 으드득 소리와 함께 호두 껍데기가 깨지고 마리 손에 호두 알맹이가 떨어졌어요. 마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인형을 바라보았지요. 이렇게 힘이 센 인형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어요. 이 인형을 아껴줄 거야.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껴안았어요. 그런데 개구쟁이 프리츠가 다가오더니 마리가 들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았어요. 뭐야, 자꾸 못생긴 인형이네. 프리츠는 인형의 입에 크고 딱딱한 호두를 마구 쑤셔 넣었지요. 그러자 뚝 소리가 나면서 인형의 이 세 개가 부러지고 아래턱이 빠져버렸어요. 잉, 오빠 너무해. 마리는 프리츠에게서 인형을 빼앗았어요. 마리는 밤늦게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보살펴 주었지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마리는 다정하게 말하며 장식장 위칸 인형 침대에 호두까기 인형을 뉘었어요. 시계가 밤 12시를 알렸어요. 이어서 찍찍 생쥐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서 생쥐들이 쪼르르 나타났어요. 맨 앞의 생쥐는 머리가 7개나 달려있고 머리마다 왕관이 휘어져 있었지요. 마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팔꿈치로 장식장의 유리를 쳐서 깨트리고 말았어요.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팔꿈치를 감싼 채 주저앉았지요. 그러자 장식장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일어나 맞서 싸우자. 전투를 시작하자. 장식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이 튀어나왔지요. 다른 인형들도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와 생쥐들을 씩씩하게 물리쳤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머리가 7개인 생쥐왕과 싸웠어요. 힘이 센 생쥐왕은 7개의 입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공격했지요. 마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둬! 내 인형한테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생쥐왕에게 신발을 힘껏 던졌어요. 생쥐왕은 털썩 쓰러지더니 7개의 왕관을 남긴 채 다른 생쥐들과 함께 달아났지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어요. 호두까기 인형아,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다음 순간 마리 앞에 아름다운 소년이 나타났어요. 고마워, 마리.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생쥐가 걸었던 마법이 풀렸어. 마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소녀는 마리에게 7개의 황금 반지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생쥐왕이 쓰고 있던 왕관이었지요. 마법을 풀어준 선물로 이걸 줄게. 반지를 받은 순간 눈부신 빛이 마리를 감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들판에 서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야? 마리가 묻자 소년이 대답했어요. 장난감 나라의 얼음사탕 들판이야. 그리고 나는 장난감 나라의 왕자란다. 마리와 왕자는 아몬드와 초콜릿 문을 지나고 레모네이드와 밀크티 분수를 지나 케이크와 사탕으로 만들어진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예쁜 옷을 입은 인형들이 두 사람을 마중 나왔어요. 왕자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왕자는 마리를 소개했어요. 나를 구해준 분이야. 그러자 인형들이 한 목소리로 마리에게 인사했지요. 고맙습니다. 마리는 케이크와 별사탕을 대접받고 왕자와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마리가 눈을 떠보니 자기 방 침대 위에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꾼 건가? 하지만 손에 황금 반지를 쥐고 있었지요. 반지가 있네. 그럼 꿈일 리가 없어.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마리, 빨리 일어나렴. 손님이 오셨단다. 거실로 나간 마리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왕자와 똑같이 생긴 소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소년을 소개했어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의 조카란다. 소년이 마리를 보고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속삭였지요. 네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마리 퀴리. 마리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 자매는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지요. 아빠는 아이들에게 외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하이킹을 하며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고는 하였지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마리는 공부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무렵 마리가 태어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쓰지 못하고 여자는 대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대학교에 가려면 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마리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일해서 돈을 보탤 테니 언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 마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부잣집에서 가정교사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에게 보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대학교에 가기 위해 모으려고 애썼지요. 그렇지만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우표 살 돈조차 없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니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견디자. 마리는 굳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언니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열었지요. 마리,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언제든 프랑스로 오렴. 마리는 언니의 편지를 받고 결심했지요.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를 공부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야겠어. 대학교에 입학한 마리는 수업 시간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든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물리 실험이었지요. 이 실험은 자네에게 맡길 테니 열심히 해보게나. 선생님도 마리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어요. 마리는 가장 좋은 성적으로 물리교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는 피에르 퀴리라는 물리학자를 만났어요. 피에르는 이미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고 있었지만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했지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랑 마음도 잘 맞고.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니 정말 멋져. 마리와 피에르는 서로를 존경하며 점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2년 후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지요. 마리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과학 공부를 계속했어요. 어느 날 마리는 과학 잡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읽게 되었어요. 우라늄이라는 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나온다는 내용이었지요. 방사선이 뭘까? 마리는 방사선의 정체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리는 피에르가 일하는 학교의 창고를 빌려 실험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우라늄 말고도 방사선을 내뿜는 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원소라는 작은 덩어리가 모여 이루어져 있지요. 마리는 실험을 계속하며 생각했어요. 분명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가 있을 거야. 피에르는 자신의 연구를 그만두고 마리를 도왔어요. 마리와 피에르는 마침내 라듐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지요. 그리고 3년 뒤 마침내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라듐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마리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서 피에르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여성이 노벨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답니다. 피에르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마리는 정식으로 연구실 책임자가 되었어요. 둘째 딸도 태어나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런데 1년 뒤 피에르가 마차에 치여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마리는 피에르의 말을 떠올렸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연구를 계속해야 해. 그래요. 내가 당신의 뜻을 이어갈게요. 대학교의 요청으로 마리는 피에르가 가르치던 수업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마리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3년 뒤에는 금속 상태에서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자 마리는 방사선을 이용한 렌트겐 장치를 자동차에 달았지요. 렌트겐으로 사람의 몸속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상처나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리는 자동차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전쟁이 끝난 뒤 마리는
점점 몸이 약해졌지요. 방사선은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사용할 때는 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마리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했답니다. 과학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마리는 끊임없이 과학을 연구하여 목표를 이루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날 델라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돈을 아주 조금밖에 모으지 못했거든요. 델라는 남편 짐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할 짐을 생각하며 그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왔어요. 델라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풀었지요. 짐은 델라의 아름다운 밤색 머리카락을 무척 좋아했어요. 델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집을 나섰지요. 델라가 찾아간 곳은 가발 가게였어요. 가게에 들러선 델라가 말했지요. 제 머리카락을 팔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인은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살펴보았어요. 무척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네요. 20달러에 살게요. 델라는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을 가지고 가게를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마침내 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발견했어요. 바로 회중시계를 매다는 줄이었지요. 짐에게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짐에게 물려준 시계였어요. 짐은 그 소중한 시계를 낡은 가죽줄에 매달고 다녔지요. 이걸 선물하면 짐이 무척 기뻐할 거야. 델라는 시계줄을 사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델라는 불안해졌어요. 머리카락이 짧아진 걸 보면 짐이 실망할지도 몰라. 델라는 기도했어요. 부디 지금 내 모습도 아름답다고 여겨주기를. 짐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마를 찌푸렸어요.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델라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잘라서 팔았어.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짧아도 나는 여전히 나야. 짐은 델라를 안아주었어요. 머리 모양이 바뀌어도 당신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저 조금 당황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짐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델라는 꾸러미를 풀어보았어요. 짐이 산 선물은 바로 머리 장식이었지요. 대모갑으로 만든 머리 장식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델라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 장식을 꼭 쥐었어요. 나도 줄 선물이 있어. 델라는 손바닥에 시계줄을 올려 내밀었어요. 멋지지? 자, 당신 시계 이리 줘봐.
줄에 매단 모습을 보고 싶어. 짐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웃음 지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머리 장식을 사려고 시계를 팔았어.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판 것이랍니다.